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분기당.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란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 김지훈입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금 앞으로 전망, 내년 주가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수를 이끌었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반도체가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주도주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HBM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이닉스 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지를 시장에선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BM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수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됐던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아무래도 HBM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일반 D램과 낸드가 최소한 쇼티지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다. 왜냐면 일반 D램보다 HBM 쪽이 워낙 마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HBM이 너무 그 캐파를 잠식하는 자연 캐파 잠식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캐파를 늘리면 일반 D램과 낸드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때문에 일반 D램은 캐파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는 업황이 나오고, 그럼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줍니다. 왜냐면 일반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급격하게 늘렸다가 쉽게 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번 늘렸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업황의 하락세를 말하는 거예요. 업황에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그렇게 안 늘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강력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냐? 삼성전자는 아직 HBM 쪽에서 주도권을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뺏겼고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한테 계속 50%의 엄청 비싼 마진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독점 구조를 주겠냐? 물론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에 우린 이미 내년 거까지 다 팔았어 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거까지 물량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HBM은 좋은 상황인데, 냉정하게 하이닉스 입장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비싸게 높은 마진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당연히 낮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론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 뺏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지금처럼 높은 60%거든요. 뺏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쫓아가는 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킬 어떤 동력, 모멘텀이 하이닉스 쪽보다는 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잘하는 D램과 낸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HBM으로 인한 자연 캐파 말고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나 엔비디아 칩 관련된 부분 중에 모든 걸 다
HBM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루빈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구성은 HBM과 소캠으로 하는데, 소캠 같은 경우도 굳이 소캠을 HBM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저전력 LPDDR4나 LPDDR5로 하는 거죠. 1등 업체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소위 말하는 루빈 또는 루빈 CPX 메모리 플랫폼에도 HBM도 들어가고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HBM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필요한 거죠. 그럼 엔비디아만 그러냐?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HBM 칩도 필요하지만 일반 D램이나 저장 장치인 낸드도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이 정말 옛날에 진짜 올드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가 품귀 현상이 생겼어요. 저장 장치가 필요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싹쓸이 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 옛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쓰는데 낸드가 저장 장치잖아요. 그럼 낸드 수요도 나쁘지 않겠다 봤더니 낸드가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낸드가 올라가니까 낸드를 납품하는 샌디스크나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고 계속 적자를 왔는데 흑자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HBM만 쓰진 않겠구나. 아, 이게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일반 낸드도 같이 가겠구나. 근데 낸드가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QLC, 그러니까 SSD 버전의 가장 최상위 버전이 납기의 장기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대한 빠른 충족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최신 버전의 QLC SSD 전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QLC는 기존의 멀티 MLC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더 적합한 모델인 거죠. 최신 모델이니까. 그리고 성능도 SSD가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상한 HDD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네요. 아, 근데 봤더니 HBM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전력 먹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HBM은 돌리긴 돌려야 돼요. HBM 돌리는 걸 어느 쪽에서 전력을 낮게 소비해서 저전력으로 보완해야 되는 했더니 바로 이 낸드 쪽에 QLC2 SSD로 전력은 낮게 유지하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낮춰야 되고 데이터 저장 공간도 키워야 되는데 HBM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모든 걸 HBM으로 다 채울 수는 없다. 심지어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근데 낸드 쪽에 이 SSD가 QLC SSD로 가면서 전력 소비도 낮아요. HDD보다 성능도 뛰어나요. 심지어 총 운영,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이 싸고 운영비를 떨어뜨려야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돌리겠죠.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SSD를 쓰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SD가 지금 업황상으로도 좋아지는 구조다. 낸드도 계속 기술적으로 미세화되는 거예요. 공정이 미세화되니까 낸드도 결국은 수율이나 퀄리티,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공급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낸드도 가격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럼 일반 D램과 낸드의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1등인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일반 D램과 낸드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제 갑자기 영업이익 조정치가 막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80조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부터 80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이 조금만 회복돼도 80조가 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올라가죠. 낸드와 범용 D램 쪽에서 좋아지는 거고, 그럼 범용 D램의 가격은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범용 D램의 재고도 정상 재고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보통 정상 재고는 6주에서 7주거든요. 지금 5주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재고 수준이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HBM4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못 잡았죠.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양산도 안 됐죠. 물론 하이닉스의 HBM4가 가장 테스트가 빠르대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가 가장 빠르대요. 근데 아직 양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랑 다르게 4부터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크론은 설계에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하죠. 발열 문제랑 여러 가지 전력 관리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또다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램과 낸드가 일단 가격이 안 빠질 것 같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범용 D램에서 YOY 전년 대비 26년도의 가격이요 20% 정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한대.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 1등 업체인데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 번째, 낸드는 삼성전자가 V낸드라고 해서 막 9세대, 10세대 신버전이 나와요. 신버전
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좀 연기됐는데 내년 2분기부터는 9세대 V낸드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대. 그럼 가격도 비싸게 받고 낸드 최신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이 최신 버전 낸드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또는 빅테크들의 삼성전자 낸드 최신 버전을 쓰려고 하는 그게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AI 데이터 센터나 칩을 다 HBM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그냥 일반 아까 말씀드린 일반 레거시 범용 D램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여전히 88%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HBM이 삼성전자 내에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HBM이 조금만 좋아지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HBM 비중이 뭐 10%, 15%대에서 30%까지 커진다고 하면 그냥 딱 지금 완전 최신 버전 말고요. HBM3 2버전이 일반 D램의 가격이 5배 이상 됩니다. 4배, 5배 뭐 많이 보는 데 막 7배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HBM 팔면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 많이 파는 하이닉스가 마진율이 50%, 47%씩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진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진입하고 마이크론 점유율 올라가고 하이닉스 점유율 떨어지고, 물론 내년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50%, 60%대 점유율 가져간다고 하는데 HBM4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TSMC하고 계속 파운드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TSMC가 지금 거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70% 넘게 점유율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러니까 빅테크가 우리 자체 주문형 반도체 아식 칩을 어딘가는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네? 야, 근데 TSMC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TSMC는 엔비디아 거 가장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애플 거 해주면 풀캐파예요. 안 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 아무리 요청해도 뭐 안 받아줘, 아마존이 요청해도 안 받아줘,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해도 안 받아줘, 메타가 해도 안 받아줘. 야, 그럼 어디야? 딴 데.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걔네 수율 안 나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HBM3 통과도 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지고 늦춰졌는데 이번에 테슬라 거 수주를 받으면서 야, 이번에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받았대. 우리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소위 말하는 신규 고객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신규 빅테크가.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 수주 받은 거가 파운드리 일단 가동률을요 급격하게 올리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연간 적자가요. 분기 적자가 막 2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4하면 거의 7조, 8조를 적자 내는 회사인데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조 가까이 적자에서 거의 분기당 뭐 3천억 미만? 이제 하반기까지 만약에 정상 가동률로 올라온다 하면 흑자 전환 예상한대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막 6조, 7조 까먹는 거에서 그게 플러스가 된다? BEP를 맞춘다? 그럼 엄청나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조 이상까지 얘기 나오는 게 여기에는 파운드리의 정상화가 포함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범용 D램 쪽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생겼고 그러면 사업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 심지어 하이닉스 목표가를 막 100만 원 나오잖아요. SK증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를 기존 과거의 잣대로 이제 뭐 PBR 잣대로 하지 않고 PER로 성장주의 개념으로 삼성전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말고요. 우리 맨날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만 얘기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로직 반도체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로직 반도체 다 이제 퀄컴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시녹스 2600 가장 최신 버전 삼성전자 아마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2600 관련돼서 이것도 만약에 삼성 자체적으로 비메모리에서 한다? 시스템 LSI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하죠. 그럼 더 좋아지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 것도 받았겠다. 자체적으로 엑시녹스 2600까지 한다. 근데 이게 2600이 최상위 버전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신포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거는 퀄컴이 하고 그 밑단 거 하이 버전을 이제 삼성전자 자체 이제 시스템 LSI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사양의 가장 그 비싼 버전까지 자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가져가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뭐 70% 이상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럼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결론적으로 일단 하이닉스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400조인데 하이닉스도 내년에 연간 80조 번다고 하니까 PER 5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하면 10배에서 11배 정도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하이닉스랑만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비싼 거죠. 하이닉스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많은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의 정상화도 있고, 일반 디램과 낸드의 최대 수혜도 있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메모리 시장 업황이 좋아지면 그 최대 수혜는 결국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AI 빅테크 업체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이 뭐 PER 10배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부 PER 20배가 넘고, 마이크론만 해도 아마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 또 10만 원이 깨져서 이제 다시 9만 원대로 갔는데,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막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 줄기차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사면서 받쳐주면서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는 외국인 파는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기관은 삽니다. 기관은 보험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수급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좋아요. 지금 누적적으로도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삼성전자만 우선주 합쳐가지고 8조 넘게 샀으니까. 근데 8조 넘게 산 게 비싼 가격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5만 원대부터 8조 넘게 산 게 아니고요. 이 산 물량도 보시면 9만 원대 초반부터 샀어요. 열심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마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액티브 ETF나 뭐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 ETF. 뭐 지수 따라가는 거는 삼성전자를 지수 때문에, 뭐냐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지금 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 약 대략 뭐 3천조 시장이 됐죠. 3천조가 넘었더라고요. 3천조 시장인데 삼성전자 600조, 하이닉스 400조에서 합산 1000조면 30%잖아요. 30%가 넘었었거든요. 32.7%까지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판다.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판다. 근데 특이한 건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많이 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무튼 고르게 좋았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파는 측면인데, 막 그 파는 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예상하고 그냥 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산 물량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9만 원대 초중반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9만 원대 들어온 사람이 10만 원 조금 넘으면 팔라고 뭐 5% 10% 보고 요 9만 원대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는 개인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도 싸게 살 때만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매물 대기 수요도 저는 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액티브 ETF나 펀드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안 담은 쪽은 저가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많이 담으려고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호황이 지속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거고, AI 엔진의 발전이 최대 반도체 시황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인데, 구글, 오픈 AI,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지금 내년에 대한 수요, 최소한 당장 일단 내년이 중요하니까 올해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러니까 300조 넘게 했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HBM과 메모리 칩이니까, 그 메모리 칩 AI 서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버까지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이상 늘리는 상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많이 늘려봐야 내년에 한 10% 내외 정도 늘릴 것 같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은 최소한 내년까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데, 저 같으면 굳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초반에 말씀 주신 주식 시황 관련 구독 모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는데요. 당연히 유튜브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하고요. 매일매일 제가 글로 시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그날그날의 어떤 특징적인 보셔야 될 시황 관련된 사항들 다 말씀드리고 글로 작성해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시황 플러스 제가 꼭 반드시 봐야 될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이탈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밖에 안 되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쭉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렵거나 아니면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좀 실전 투자 아이디어를 혼자 하기 힘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랑 같이 계속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투자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저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시면 같이 오래오래 투자해야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자신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도 AI의 모멘텀에 잘 연결이 됐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고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쇼티지인 상황이 생기면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전력의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이 어떨 땐 피크 찍었다가 어떨 땐 확 떨어졌다가 바람이든 태양의 양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최상위, 최고 품질의 전력을 원합니다. 피크 전력을 계속 잘 높은 수준을 해야 돼요.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남은 잉여 전력을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다시 피크 타임에 쓸 수 있는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서 반드시 이 ESS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ESS 시장을 미국에서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시장을 소위 말하는 관세로 미국 시장에 중국 ESS에 대한 관세를 내년 기준으로 58.7%까지 올리면서 중국 ESS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이 수출 허가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불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시간 공장을 재빠르게 ESS 라인으로 해서 심지어 LFP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삼성 SDI는 지금 기존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지만 인디애나 공장,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스타에너지인데요. 스타에너지 이 합작 공장을 4개의 라인을 전부 2개는 NCA ESS, 2개는 LFP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ESS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 삼성 SDI가 밝힌 거로는 27년 정도 되면 전기차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매출보다 ESS 쪽이 크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큰 거고 그럼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만 ESS가 좋냐?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어요.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면 ESS 시장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1등인데 YOY로 테슬라의 메가팩토리가 YOY 10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집니다. 물론 테슬라에서도 비중 자체가 ESS가 뭐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 ESS가 대체되기 이제 막 얼마 안 됐어요.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은 이미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면서 ESS 수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LG엔솔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엊그제 테슬라 쪽에 3조 가까이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ESS 시장이 다시 한국이 반사수혜 받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구나 그 얘기가 나왔고 오늘 기사 보니까 확정은 아닌데 LG엔솔이 오라클한테 ESS 수주 7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대급 규모로 거의 그 합의의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급격하게 ESS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좀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 전기차가 그런 비중이 너무 크잖아. 전기차 비중이 거의 80%인데 맞습니다. 9월 달에는 사실은 너무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는 모두가 얘기하는 소비자 세액공제가 끝나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서 살려는 수요 때문에 좋았고요. 그래서 그럼 10월 달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서 10월 달이 이제 기준점이 될 텐데 일종의 기저효과의 기준점이 될 텐데 이 정도면 10월 달 데이터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10월 달 판매 데이터 미국에서 YOY로 총
25% 정도 하락했어요.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가 95,000대를 팔면서 25% 하락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부진이랑 선수요 집중 효과가 계시는 첫 10월 달이 마이너스 25%인데 보시면 테슬라가 전년 대비 11% 빠졌고요. GM이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는 GM이나 테슬라가 막 20%, 30% 판매량이 박살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10% 정도 선이면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게 전 보고요. 포드가 13% 빠졌습니다. 포드도 굉장히 선방했다. 6,400대를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되게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이번에 그죠? 관세 25%에서 이제 15%로 낮춰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 다시 상당히 좋아질 건데 현대차가 10월달 데이터 상당히 나빴어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아이오닉 5가 모두 다 안 팔려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YOY로 47% 빠졌습니다. 가장 부진했고요. 기아는 전년 대비 1% 빠지면서 7,132대 수준으로 굉장히 선방했고요. 심지어 폭스바겐은 4,471대로 전년 대비 안 빠졌습니다. 플랫했습니다. 플랫. 그러니까 상당히 10월달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박살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본업에 집중을 못했는데 판매는 부진했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매운동, 정치 간섭에 대한 불매운동. 두 번째 테슬라가 갖고 있는 노후화된 모델, 야 언제 때 테슬라 모델 Y, 모델 S야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신차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모델 Y 주니퍼가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어요. 중국 역시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시 올해 4분기부터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하면서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내에서만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100만 대를 더 늘려서 200만 대 생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랑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신차들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대한 거는 2,500만 원대 가장 저가차의 모델 2거든요. 모델 2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만간 다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저가 모델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저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일단 비싸서 중저가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 때문에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25년도에 내가 많이 안 팔았다. 그럼 26년도에 27년도에 많이 팔아서 평균치를 올려야 된다고요. 25년, 27년 평균값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안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전기차가 부진했던 25년도보다 훨씬 지금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두권인 영국, 프랑스 외에 이제 영국, 프랑스만큼 많이 팔려고 하는 데가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은 보조금이 부활됐고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BYD에 뺏긴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저가 라인업 2만 유로대 신차를 쏟아져 냅니다. 중저가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한테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에 이제 CATL 막 수주설 얘기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싹 그냥 알맹이만 빼먹어가는 중국한테 야 너네 와서 현장 공장 짓는 거 플러스 기술 이전하고 우리 유럽 사람들 인력 고용에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중국은 다 자국에서 엄청 싸게 만들어서 저가에 그냥 유럽에서 거의 반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들. 예전에야 중국 사람들이 그 BMW 엄청 많이 사주고 해서 그랬는데 중국도 이제 워낙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중국에서 유럽 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BMW 마찬가지, 아우디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럽은 계속 중국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그러면 너네 공장도 와서 만들고 기술자도 이전시키고 우리나라 유럽 인력 고용해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중국 차를 유럽에서 싸게 못 팔 것 같아요. 단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조금도 부활해? 유럽에서 보조금도 부활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럼 우리나라 업체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보고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ESS의 설치 목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BESS라는 ESS를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하는 요게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서남부부터 남동부까지 전력의 예비율이 급격하게 일단 27년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크업 수요가 상당히 클 것 같고
그 부분을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라인을 빠르게 생산 라인 전환하면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그 리튬 가격 관련돼서 내년에 킬로그램당 한 15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8불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회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튬 채굴을 중단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CATL 생산 중단 8월 달에 밝혔는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 지금 수요 회복되는 거 플러스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CATL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리튬 업체에 대한 정부에서 가격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소위 말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깨트린다.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 자기네들 자국 업체들 리튬 플러스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공급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한테는 가격 경쟁 제한하고 부채 비율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5개년 개발 계획에서 전기차를 전력 사업 목록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얘네도 친환경차 구매할 때 세금 혜택 주는데 그것도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YD의 데이터가 좀 급격하게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내수 업체들이 수출 중심으로 전환 시도하는데 중국 업체들 거를 미국은 일단 원천 차단해주고 있고요. 유럽은 원천 차단까지는 아닌데 차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 넘기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가는 반사수혜를 볼 건데 이미 유럽에 엄청나게 공장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수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수혜 볼 거고 SK온도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소부장 수출 제한 통제 결정한 거 역시도 결국은 중국 의존도 높은 전구체, 흑연 관련돼서 이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전구체 단의 에코프로 머티가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중저가 소재 경쟁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LMR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이나 LNF도 LG화학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자체가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LMR 관련돼서 LFP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LMR은 이미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랑 GM 합작 공장에 주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포스코 퓨처엠 LMR이 들어갈 것 같고 중저가 소재 경쟁은 LFP를 대체하는 LMR이 빠르게 상용화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본격화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 유럽 전기차가 판매량이 올라가는 국면, 미국 내에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중국이 원천 차단되는 국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 결국은 구조적인 반등이 시작되는데 미국의 ESS의 포지셔닝이 큰 업체, 소재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업체, 약간 포스코 퓨처엠처럼 중국 업체들이 거의 85%에서 90% 장악하는 시기에 유일하게 국내 업체로 10위권에 있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고 최근에 주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배 올랐는데 그래서 또 다시 또 2배 올라간 거 최근 한 2, 3일 동안 거의 한 30% 이상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의 ESS 매출과 이익 비중이 30%에서 4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심지어 삼성 SDI는 ESS의 영업이익이 27년도에 2년 뒤면 전기차 비중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당장 내년부터 26년도부터도 LG엔솔 예를 들어 25조에서 30조 매출 중에 ESS 매출만 6조 이렇게 나는데 내년부터 6조, 10조 이런 그림으로 가거든요. 전기차 부진하는 부분을 ESS 쪽에서 충분히 벌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종목별로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것도 사실 돌고 돌거든요. 근데 오늘자 기사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원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을 순환매 차원에서 그럼 어디를 들어갈 거냐서 코스닥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2개거든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 최근에 로봇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만약 코스닥을 살린다고 하면 바이오하고 2차전지 2개를 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당겨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ESS는 없는 모멘텀이 새로 붙은 거니까 전기차 판매량만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3분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지금 2분기 연속 흑자 나타내고 있거든요. LNF 흑자 전환했고요. LG화학도 흑자 전환했고
이런 거 보면 회복되는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하다. 수급적으로만 기관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조금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들어온다고 하면 2차 전지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